저는 소설 쓰고 있는 김희정이고요. 최근에 책이 나와서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다른 데도 약속이 많으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인 박철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시작했고 이번 시집 한 적은 공식적으로 11번째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량 소설가입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에 책을 내서 이게 묻어서 없지. 소설도 쓰고 뭐 한문도 쓰고 그런데 책은 별로 많이 안 낸 V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작가님이 80년대 데뷔하신 우리 박철 선생님, 90년대 데뷔하신 김혜정 선생님, 그리고 2001년에 데뷔하신 V량 작가님 세 분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문학이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옛날에 계신 동료 작가로서 또 소재 작가로서 이번 수상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장담한 질문을 처음부터 하시네요. 알고 보니 한강 작가와 같은 해 등단을 했더라고요. 전 몰랐었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동안 쓴 작품의 분량에서 일단 저는 굉장히 느리고 게으른 작가여서 지금까지 쓴 책이 6권인가? 예, 6번째인데 한강 작가 보니까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문학이 소외되고 있는 시대고 또 저희 역시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노벨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물론 한쪽으로 쏠려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쏠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큰 가치,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관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 작가가 5.18과 4.3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쓰는 소설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이제 관심이 커지고 해서 그런 소설들을 쓰면서도 사실 이 책 유령의 시간도 역시 저는 분단 이야기라는 게 지금 와서 누가 관심을 가질까, 전쟁이라는 게 이미 실감하고 있는 세대는 거의 연세가 많고 저희 세대만 해도 실감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작가가 또 상을 받고 하니까 더욱이 좀 큰 격려가 됐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세계에 알려질 생각을 하니까 더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계기가 한국 문학에 큰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쨌든 한 구석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였습니다. 네, 박철 선생님. 좀 민망하네. 근데 시에 대해서는 크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몇 마디 한번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에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굉장히 재밌지만 이번 노벨상 일을 겪으면서 저 떠오르는 단어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지만 마치 무슨 쓰나미가 쓸려가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가 지금 휩쓸고 가는 그런 와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공허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쓰나미라는데 많은 재앙들도 갖다 주고 그런 것이니까 객관식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또 그런 것은 마침 공교롭게 그날 저녁 때 이게 발표가 됐는데 2시간 전에 그 홍룡이라는 평론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뉴스에서 봤는데 가만히 멍한 느낌이 들면서 그 작가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고 좀 있잖아요. 김훈 선배의 그 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김훈 작가의 아버님이 무협소설만 쓴 50년대, 60년대 김광주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문단에서 뭐 여러 가지 야사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 김광주 그 양반이 집에서 술 친구들과 술 많이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전자의 술 심부름을 김훈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술 먹는데 이제 술 시중도 들고 김훈이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60년대 초반 64년이었겠죠. 64년 사상계였을 테니까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주정들을 하면서 탄식도 하면서 야, 너 김승옥이라고 들어봤냐? 모르겠는데 이런 있는데 읽어봤냐? 읽어봤더니 사람도 있고 무슨 막 주정들을 하면서 새벽에 이제 그때쯤에 호소리들이 이제 우리 시대는 간 것 같아. 그러더랍니다. 내가 노벨상 그거를 소식을 들으면서 누워서 가만히 든 생각은 사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큰 나이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나이가 차이 나고 인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되지만 왠지 한 시대가 갓되는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는 그 슬려가는 쓰나미 슬려가는 세대 중에는 나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저희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오랜 동안 우리가 한국 문학에서 배워던 그런 빛깔과 무리들은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세대 교체를 생각을 했어요. 소위 이제 조만에도 헝그리 복사하고 헝그리 복사에 해당하는 원인이었고 시입니다. 그리고 아마 노벨상이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노벨상도 그렇고 한국문학도 한국문학은 현재도 그렇지만 텍스트와 그다음 그 작가의 서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도 그랬고 서양도 그랬고 예를 들어 고흐의 삶이 없으면 고흐의 미술이 크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공간에는 마크 로코스의 그림을 보면 어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 마크 로코스의 서사가 없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작가들의 그 삶과 서사의 시대는 나가는 것 같지 않나. 한쪽으로는 그것이 문학과 삶을 일치시키던 것과 그렇지 않던 세대 미래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보면서 그 선배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인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두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작가나 자식도
거의 없는 사람이고 뭐 노벨상, 한국에서도 노벨상이 나오는구나 이러고 되게 좋았는데 한편 또 생각해보면 노벨상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도대체 노벨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다 그 서양 사람들의 축제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그런 걸 따져보면. 그래서 그냥 뭐 선배님은 어떤 작가의 개인의 소설 같은 게 사라진 시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소설이라는 게 이제 서구 근대에서 우리한테로 온 어떤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한국 문학이라는 게 항상 그 서구 근대 문학을 쫓아다니는 그런 형식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노벨상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가진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보편성에 통합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한국 문학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되게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상을 받자마자 다른 책들은 갑자기 다른 책들은 하나도 안 팔리고 오직 노벨상을 받은 책만 이렇게 팔리는 그것으로 보았을 때 약간 이제는 정말 그렇게 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학이라는 것도 어떤 제가 아는 문학은 내면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고 어떤 평론가가 좋다고 했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느낌? 그래서 사실 저는 노벨상이라는 그 사건, 노벨 문학상이라는 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되게 좋아하고 두 번째는 와 상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대체 상이라는 게 무엇인데 라는 이런 생각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황정은 작가의 소설 제목 중에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세 분이 이제 한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간 작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또 제 친구 동생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또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되게 이제 의동 한성원 선생님 되게 대학 2학년 때인가 놀러 와서 뵙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게 또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상을 받을 것 말고는 나는 내 작품 쓴 거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묵묵히 써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분이 별로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일선을 산다는 거 말고 별로 없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작가분이 박철 선생님이거든요. 이 박철 선생님, 구이령 작가님 이번 산문집에 보면 어설픈 개인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그 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버스 안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박철 선생님의 데뷔작이 김포의 막차에 버스 안내양이 서강에 전인고를 가고 있는 장면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술 취한 어떤 대학생이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버스 안내양이 노래를 불러요. 아빠하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 동요 같은 걸 부르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속으로 울분을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저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시를 쓰겠다라고 다짐했던 얘기가 있고요. 또 박철 선생님의 시 중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함의 여행을 갔다 온 여행인데 그 함의 여행은 또 김희정 선생님이 최근에 그 관련 소설도 쓰고 그 작품이 베트남으로 번역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것을 좀 보면서 별로 사람들이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의 출발, 내 소설의 출발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좀 물론 오신 분들에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때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는지 그때 얘기를 좀 잠깐 해보여 주시죠. 박전 선생님 짧게 해주세요. 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
이진지 언제 글을 그만둘 것이냐를 물어봐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태어난 곳에서 크게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보던 것들을 글로 표현해 볼까. 그리고 그 글이 나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좀 어렸을 때도 좀 약간 병약했어요. 그리고 아까 헝그리 복사를 했는데 다리에 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만 써놨습니다. 근데 언제 글을 시작했냐 이거는데 저는 워낙에 뭐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책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읽던 책 같은 데 보면 책에 이렇게 이제 속표지 있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선배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서야 비로소 제가 쓰는 글이 누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 이전에는 그냥 글 쓰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글을 써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건 되게 요원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 쓴다 이거 되게 많이 되풀이했어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되게 즐겁게 쓰고 있어요.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이 노래인데도 쉴 때 꼭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탭 같은 데다 막 글 쓰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나는 굉장히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어떤 뭐 청탁받은 걸 쓴다든가 뭐 돈 되는 걸 쓴다든가 이러지만 아무 일도 없고 그럴 때도 막 그냥 뭔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글을 배우고 나서부터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서 하는 일 그런 거죠. 저는 이 일용의 시간 머리말에서도 작가의 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의 시간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75년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쓰다 난 자서전이 발견됐다고 발굴이 아니라 한 달 전에 75년 8월 15일부터 소설의 그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자서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인생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너희가 좀 봐라.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앉아서 제목 쓴 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저런 가라고 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상 치르고 나서 오빠가 이제 저희 오빠와 여동생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오빠가 아버지 서랍을 다 뒤져서 뭐 일기장, 저희 아버지가 좀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수필 같은 거 쓰시고 이상한 연시 같은 것도 쓰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더니 이제 자서전을 꺼내놓고 보니까 원고지 22장 둘째 줄에서 끝났거든요. 그게 아주 청년기 초에 쓰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오빠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걸 내가 완성하겠다.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이걸 내가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좀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사실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었거든요. 그냥 책 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소설 읽고 읽기를 좋아하는 거 그냥 쓰는 거는 못 쓰고 읽기만 좋아하는 그런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걸 내가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 비슷한 게 조금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예감이란 거는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기도 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쨌든 이거는 내가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도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때 생각만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뭘 작가가 되기 위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쩌다가 시집 읽고 책 읽고 뭐 이러다가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 소설은 40년 후에 썼는데 그로부터. 근데 제가 첫 등단작이 94년인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한 절반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아주 밑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지만 그런 것들을 첫 시작도 아버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적으로 아버지가 이 소설을 쓰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슬픈 말씀 들으니까 그 시기의 어떤 기원과 동기는 각자 달라도 글을 쓴다는 거에 행위에 대해서 저마다의 어떤 스펙트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빅토르 리그의 론츠답의 꼽추라는 그 소설을 많이 보잖아요.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빅토르 리그가 그 론츠답 성당에 가서 그 어떤 벽에 있는 어떤 희미한 글자를 보고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신성을 가진 쿼지모드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글자가 아랑케라는 그리스어였습니다. 이 아랑케가 문명이라는 뜻인데요. 어쩌면 문명처럼 다가왔던 글쓰기 기원을 또 얘기하셨고 또 다양한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공통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약간 제가 요즘에 꽂힌 단어 중에 하나가 핀조명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핀조명 이렇게 스폰라이트 하는 거죠. 먼저 데뷔 순서에 따라서 이 국가내용 이 데뷔 순서가 꽤 중요합니다. 87년도에 금연하신 박지원 선생님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집 대지에 있는 힘이라는 시집을 보면서 제목도 아주 멋있고 그래서 저는 느낌이 이 흐르다라는 동사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뭐 강물이 흐르고 뭐 구름이 흐르고 기억이 흐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흐르다라는 동사에 특히 좀 주목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돌이켜보니까 그 지난 시집도 되게 그 한두 마디의 그 키워드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집은 있는 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흐르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흐르다라는 말은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약간 진부한 말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운명이라고 할까 절대지하에 대한 어떤 나갈 수 없는 힘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내 나름대로의 그나마 긍정적인 표현이 순리에 맡기고 흐르는 대로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그것이 꼭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고 능동적이고 그 자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가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글 쓰는 사람으로 끝없이 갱신이 된 목적어의 도포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보니까 키워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있는 힘을 다해서 흐르는데 그게 어떤 더 많은 성공을 위한 어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박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가치 제안을 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원래 이제 고향이 김포잖아요. 김포 들려 계시는데 그동안 60년생이시니까 그동안 도시와 산업화 근대화를 겪으면서 이 김포 지역만큼 급변한 지역도 수도 많습니다. 유독 김포에 대해서 데뷔작부터 비롯해서 지금 이번 시즌에도 김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심적 알바기 아닙니까? 고대 작전이지.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통했다 그럴까? 의도적인 건 아닌데 뭐 지금 대구 섬진강을 계속 팔아먹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 팔리거든. 지금 계속 쓰는 걸 보면 그건 아니고 우연히 며칠 전에 20대 중반 때 쓴 글을 누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행주대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번 시집에도 서너 군데 나오는 걸 보고서 참 벗어나기 힘들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것에 좀 더 진실되고 보이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도 김포에서 또 썼구나 이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이고 평생을만 같은 일을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야가 좁겠지. 벗어나지 못해. 네,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이제 서울 양천구에 삽니다만 양천구도 사실은 옛날에 김포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옥동역 근처에 사는데 택시기사가 택시 타고 가면 항상 옛날 그 김포였던 시절의 얘기를 곧잘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 일산에 사시지만 그 전에 이제 강서구 개화동에 오래 사셨어요. 근데 개화동이 저는 박철 시인의 진짜 명작들이 탄생한 고장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박철 시인에게는 김포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장소의 에로스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개화동에서 저는 박철 시인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그걸 불을 지펴야겠다 이런 시거든요. 그 개화동 시절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명중에 계신 두 부모님이 아직 그 본가에 살고 계시죠. 이번 시집에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모든 근거지였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조차도 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 허름한 집에만도 자고 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윤경 선생, 돌아가신 김성동 선배, 이런저런 군인들도 많이 자고 가고, 지금 가면은 그냥 누가 바라보지도 않는 감나무잎만 수북하고 참 보기가 힘들어요. 참 그것이 흐르다 보면 그러면서 살아온 제 삶의 한 자취이고 아까 쓰라고는 말도 그러겠지만 그런 시간 속에 무청하기도 그랬죠. 남는 것은 아마 맨날 이렇게 수박 하나 글로라도 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 예, 이번 시집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로봇에 돌을 던지면 화분이 있면서 점점 동심원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서 너 위로 나간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쓴 시들이 가장 박철신 나오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물 한 잔 같은 시, 강요된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난에 대한 시를 쓴 게 박철신이 우리 시사에서 담고 있는 어떤 문화사회적인 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또 철듭에 대하여 이런 시들이
여전히 철들지 않는 뭐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저는 박천 선생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노래 시킨 거보다 차이 나네. 이따 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야, 힘든데 내가. 꼭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또 그걸 봅시다. 내 글은 어떤 건 그냥 사실 그대로를 우리처럼 적어놓은 것이 시 작품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네, 남성 씨는 철들에 대하여 두 딸아이의 얘기인데요. 얘 며칠 전에 저기 큰아이가 아니 둘째 아이가 아빠는 노벨상 못 받아. 큰아이가 아빠도 비행기 못하잖아. 이 두 아이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한 실제 그냥 대화만을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철들매에 대하여 제주 어람에선가 두 딸과 모처럼 외식을 하는 저녁 큰애한테 니는 결혼 안 하니 하고 파적 삼아 묻자 아빠 철들면 하고 간결하게 답했고 안 간다는 얘기네 하고 작은애가 곁에서 거들며 둘이 킥킥거렸다. 몇 해가 흘러 큰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사익감을 인사시킨다기에 나 아직 철 안 들었는데 했더니 그니까 기다렸다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며 지들끼리 또 웃었다. 그 애가 결혼을 해 딸을 낳았다. 졸지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가끔 보는 해맑은 어린 것이 나에게 네 역신이 여간 좋은 기양인데 큰애가 여봐 좋아한다 하고 반기니 둘째가 또 거들기를 얘는 할아버지 철든 다음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또 지들끼리 희거립니다. 여기 아까 노벨상 얘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건 대표작이 아닙니다. 저는 뭐 박전 선생님께서 너무 거룩한 시를 쓰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한 시 쓰시는 어떤 어조나 톤이 많은 분도 있겠죠. 박전 선생님은 이런 사소하고 작고 명확해 보이는 어떤 풍경을 잡아채는 게 특징이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들이 보면 윤동주 시인이잖아요. 이 윤동주 시인의 뭐 시가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거창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들이 우리의 왼쪽 가슴에 있는 심금을 건드리는 거죠. 심금은 마음에 걷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에 걷는 걸 건드리는 이 시어들은 큰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몇 년전가 박전 선생님께서 했던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천상병 시상을 예전에 시상하셨어요. 그때 수상소감이 문도 기억을 줍니다. 어느 선배 시인은 시는 원문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온 가족이 쓰는 것이며 수상소감이 문도로 써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가 지금 뒤에 현경훈 선생님도 발문해서 시장 80줄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시가 자본의 어떤 명문적인 질주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시의 언어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힘을 어떻게 좀 주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내일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그럼 일단 가수로 또 서야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타가 없어가지고 모든 악기에서 기타가 제일 으뜸되는 악기잖아요. 기타 동력 아닙니까?
이런 솔로가 말해도 좀 반응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기타 이제 노래 그만 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희정 작가님을 초대 스님으로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책이 나왔다가 15년에 나왔다가 이제 9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이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 글쓰기에 기원이 되는 작품일 텐데 그동안 좀 많이 쓰냈고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집을 이번 책이 다시 복간된 어떤 감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또 그 선산 안동 선산에 가서 아버님 그 묘소에 가서 이 책을 좀 헌정하는 그런 리추얼 의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좀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소감이 어떠신지. 아니 이거 2015년에 나올 때는 왜 평생 숙제처럼 이렇게 계속 지고 있던 것을 했구나, 마쳤구나 이런 후련함과 또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구나. 그래서 내일 죽어도 빚진 마음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저는 어쨌든 이 소설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전혀 이 소설을 위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제가 쓰고 싶었던 소설들을 쓰면서 2000년 10년 넘도록 그러고 지냈었는데 항상 뭐 저는 모든 소설이 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뭔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그 사실이나 이런 게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많죠. 그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썼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사실에 기반하는 소설이어서 굉장히 부담감도 컸고 또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쓰겠다고 뭐 어려서부터 마음은 먹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청년기 아주 초입에서 그만 쓰고 못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희 엄마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뭐 그래도 작은 단서들이 좀 있어야 그걸 토대로 쓸 텐데 그래서 저는 뭐 국가기록원에도 가서 찾아보고 대전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는데 그 두 군데 다 가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뭐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막막하다. 그렇지만 이제 제 기억 속의 아버지와 그다음에 사실은 이걸 제가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100%다 아버지 이야기로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허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구와 같이 엮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썼을 때는 어쨌든 저는 이걸 쓸 때도 좀 제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썼거든요. 내가 갑자기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저 경제적인 파산이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그럼 내가 이걸 못 쓰고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거는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넉 달에 걸쳐서 초고를 매일 도서관에 가서 조금씩 쓰면서 초고를 완성했거든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아쉬움도 많죠. 조금 더 내가 사실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좀 구체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로서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리고 또 특히 2015년 지금은 더하지만은 그때도 뭐 분단에 누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분단과 특히 뭐 사회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도 흥미를 가지지 않을 텐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걸 쓰기 위해서 작가가 됐기 때문에 네, 숙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작품의 주인공 김희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하셨고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가의 취재 방식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방식하고 작가의 취재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제 윤태미이라는 부수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충남 예산 박헌영 외환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볼셰비키, 남조선의 볼셰비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산적이 아주 파키스탄들이 많았던 곳인데 그 연구에서 하버드대에서 박사님을 받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구술 자료들이 엄청 다르고 또 여성의 기억과 남성의 기억이 전혀 달라요. 그런 것도 정말 특이한 부분인데 작가의 취재 방식, 물론 이제 아버님의 어떤 생애를 쫓아가는 더듬어가는 행적이 있었을 텐데 작가의 취재 방식이 일반 기자들의 취재 방식과는 어떤 점이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취재를 제가 아까 했다고 그 국가기록원 간 게 저의 취재 전부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사실은 네, 다르지 않을 텐데 그 2번 간 걸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구나 이러고 이제 사실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또 특히 취재해서 쓰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잘 못해요. 아니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취재를 해도 뭐 그 사실들이 얼만큼 조금 들어가긴 하겠죠. 다른 단편 쓸 때 보면 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 요즘은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물에 녹여내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들만 따로 소설 속에서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인물을 먼저 두고 그 인물이 필요한 그 정도 한에서 어떤 취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소설도 뭐 그 외교 당시에 뭐 조금씩 이런 누구 뭐 구술하거나 아니면 무슨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분위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도 그 정도의 취재였고 대부분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들,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허구를 많이 넣어서 구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뭐 취재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래 이 소설 제목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또 물론 이제 이 자리에도 오셨는데 우리 이경현 선생님께서 제목서를 뭐 요구하는 이런 항의를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목서 드릴 거예요? 저 이미 줬습니다. 아니 많지 않고요. 되게 적금액에 이 페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 잘 못 지어요. 그래서 막 제목 소설 쓰면은 제목 짓기 위해서 시집을 막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그 소설의 어떤 핵심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있으면은 다행히 그걸로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시집도 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을 굉장히 여러 번 바꿨어요. 퇴고할 때마다 제목을 한 번씩 바꿔서 해보고 근데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그때 이제 새우라는 제목이 그중 뭐 나왔다고 그 당시 왜냐면은 홍어 뭐 무슨 이런 그 어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잘 팔린다고 이걸로 어떠냐고 뭐 옆에서 농담으로 그러기도 하고 새우
새우는 이제 제가 이 주 부대가 새우 양식장이기 때문에 뭐 새우로 해도 충분히 뭐 그냥 무난한 제목이긴 하죠. 근데 새우도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령에 제가 좀 꽂혔어요. 유령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막스 공산당선언에 이제 뭐 유령들을 배회하고 있다 뭐 이런 곳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애 자체가 유령처럼 살았다는 뭐 생각도 들고 해서 유령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책 내기 거의 직전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유령의 시대라고 썼었어요. 처음에. 근데 뭔가 구태의연하고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은데 딴 거 생각은 안 나고 뭐 그러고 있던 참에 그 지금 와 있는 이경혜 작가가 친한 친구인데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유령의 시대 뭐 이러니까 시간이 어떠냐고, 시간이 더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100배 좋더라고요. 이 시대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뭔가 무엇의 시대 이런 제목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대도 저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시간 하니까 그게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경애가 제안하길 우리 이거 제목세 저기 주기로 하자.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액이에요. 근데 적은 돈을 주기로 하고 저도 세를 거듭될수록 주는 거니까 저는 더 주고 싶죠. 그래서 공동의 그야말로 일개 뭔가 이벤트처럼 했는데 뭐 제대로 줬는지 사실은 처음에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주긴 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참 잊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이 좀 3년 반 동안 이 품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눈물을 빚지만 나왔을 때 사실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책이 곧 없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그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오게 되고 해서 그거 물어보셨죠.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살리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팔리고 이거보다는 책을 살려놓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책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또 뭔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다시 살아나니까 개정판을 내고 하니까 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분 이런 게 들고 저는 사실 제 책 읽었다고 어디선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처음에는 그거를 막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냥 말을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만하거나 뭐 이랬었는데 유령의 시간을 내고 나서는 읽었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반갑고 또 뭐 리뷰를 올려주시면 더 그렇지만 어쨌든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저에게는 반가운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뭐 개정판이 나오고 하니까 또 특히 요즘 이 남북관계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후퇴하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배우게 썼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이야기 쓰고 싶었거든요. 그 북에 있는 이복 형제들을 만나는 막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굉장히 북에 가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구체적으로 좀 상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후퇴하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게 북에 3남매가 지금 살고 있고 남해 4남매가 살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래서 더 작가님 말씀이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페루 쪽으로 제목을 안 정한 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90년대 페루? 어뢰 쪽으로 어뢰 쪽으로 간 건 되게 성공했어요. 근데 페루 쪽으로 예를 들어서 각각류 한창훈 선생님의 홍합이나 맞아. 페루 쪽으로 간 건 크게 성공 못했어요. 세월은 각각류인가요? 각각류죠. 근데 새우는 기억하기엔 굉장히 좋은 제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우를 안 했던 이유 중에는
새우가 제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게 투항하는 자세? 뭔가 이거를 보이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거보다는 유령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확실히 글쓰기는 제목장사인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8월은 제목장사예요. 그걸 오늘 또 간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작품이 다른 의미보다도 우리나라 문학사에는 좌익 아버지를 둔 그 작가들이 꽤 있잖아요. 뭐 이문열이나 김호일 선생이나 또 이문구 선생이나 또 김성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다 좌익 아버지를 둔 그 2세 이제 작가분들이신데 문제는 다 남성 작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희정 선생님이 쓴 이 작품이 거의 여성이 쓴 분단 서사로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몇 년 전에 2022년도에 정지아 선생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작품도 쓰셨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독특한 어떤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분단 문제를 같은 문제에서도 여성 서사의 어떤 작품들이 등장하는 것은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소설의 화자 중에 하나가 지영이라는 여성이기도 하고 또 지영이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이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뭐 여성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 소설의 어떤 여성 서사가 저도 사실은 크게 기억나는 건 없는데 제가 처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 여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이문열, 이문구 선생님, 김성동 선생님, 이분들과 김원일 선생님, 이분들과 세대 차이가 또 확실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서사는 물론 이문열 선생이 압록강변에서 동생을 만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한 세대 아랫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 세대가 그렇게 직접 아버지 이야기로 이런 분단 이야기가 드물죠. 정지아 작가가 있지만은 더구나 이제 두 개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인물들은 되게 저보다 더 전 세대 작가들의 아버지들이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엄마와 뒤늦게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가 어쩌다 보니까 한참 밑이 돼서 조금 거기에서 그분들과 어떤 차별성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령의 시간을 쓰시고 나서부터 우리 김희정 작가님의 글쓰기 행보가 너무나 경쾌하고 날렵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내 눈물을 믿지 마 같은 작품도 베트남 전쟁을 다룬 상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하미마을이나 이런 데 가봤거든요. 그런 어떤 그 문제라든가 상당히 아주 시선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유령의 시간도 베트남어로 또 번역이 되고 또 내 눈물을 믿지 마에 수록된 소설도 몇몇 작품은 베트남어로 번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독자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유령의 시간은 작년에 베트남에서 나왔는데 제가 반응은 모르겠어요. 그걸 읽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고 그냥 베트남 여행 가서 제가 책을 사왔을 뿐인데 그때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책은 가는 데마다 책방에 있더라고요. 근데 읽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제가 만난 작가 자응원 작가라는 분이 읽었는데 문학의 어떤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썼지만 이게 번역이 돼서 자기가 읽음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문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령의 시간은 그분한테만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내 눈물을 믿지 마 중에 하미마을과 폭리마을의 이제 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번역해서 책으로 단행본으로 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읽은 분들은
뭐 최근에 지금 가파도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 작가 이반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채팅을 잠깐 했는데 읽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 자기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지금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작가인데. 그리고 또 다른 특별했던 느낌은 어떤 반응은 지난 겨울에 다낭을 갔었는데 이제 그 책을 전달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피해자분이에요. 응우엔 티탄이라고 하밀마을의 그 피해자인데 그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인데 그분을 만나서 책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읽고 몇 번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저는 너무 떨려서 실제 피해자를 만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정말 그 전날 제가 막 토사강난을 일으킬 정도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조용한 분인데 자기가 3번 읽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기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자기 동네를 오랜만에 회상을 했다. 제가 이제 그 뭐 동네를 몇 번 가봤었으니까 좀 제가 봤던 걸 토대로 사실 묘사들을 했었는데 거기가 모래흙이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골목이 다 모래가 많아서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동네 또 풍경 뭐 제가 상상한 것들 이런 걸 묘사했었는데 그거를 제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그 동네를 너무나 다시 떠올리게 돼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실망했어요. 이 소설이 뭐 이렇게 써줘서 고맙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동네를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소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닐까? 그 걱정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이 어렸을 때 거기서 사건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다낭에 와서 오래 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이제 소위 그 하미마을에 가는데 가긴 하지만 어린 시절 성장은 거기 사건 날 때까지만이었죠. 그래서 그분에게도 거기가 조금 이제 이미 떠나온 고향이고 해서 그걸 다시 회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 그 민간인 학살 사건, 가족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란 건 자기가 어려서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어떤 일상을 모조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도 잃어버린 것이고 어린 시절 그 기억들도 일상을 잃는 게 결국 전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분이 그 부분이 특별히 고맙다고 한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가 시간을 쫓겨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김정환 그 시인께서 어떤 시를 쓰셨는데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다 라고 했던 표현이 딱 떠오릅니다. 일상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평화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면 같이 밥 먹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일상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 같고 유령의 시간도 그 일상이 붕괴되어 버린 그 김인섭이라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연좌제 때문에 고생하는 이 가족들의 모습도 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고생하셨고요. 2025년 내년도가 또 해방 80주년이라고 합니다만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또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반도에 낀 먹구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땅과 북의 주민들에게 언제 이 평화의 햇살이 올지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이번 세션 마무리하면서 작품의 한 대목을 좀 읽어주시면 작가분이 직접 읽어도 좋고 우리 플로어에서 직접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경혜 작가님이 읽어주시면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친한 척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 읽어줬으면 하는 데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6쪽. 너무 불쌍하다. 갑자기. 이런 건 좀 미리 말씀. 그러게요. 이거 가지고 가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36쪽 어디요? 수문과 나란히부터 뿔뿔이 그 다음 페이지 뿔뿔이 흩어졌다까지. 그 문단을 읽으시면 돼요. 또 이명의 시간에 간단한 제목을 가지고 제 몫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6쪽 책이 있으신 분은 읽어볼게요. 수문과 나란히 철판을 떼어놓은 철도 소리가 오늘따라 요란했다. 아이들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철판 사이로 보이는 시퍼런 눈이 무서워 뛰어가는 것도 아닌데 몸을 받아내는 철판의 울림이 유난히 컸다. 쟁쟁쟁 호지 물고기들을 다 깨울 만큼 울리는 큰 소리가 이성을 안 좋게 했다. 이 방명의 세상 한 구석에서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충분히 경계를 할 만큼 큰 소리였다. 네, 여기는 이것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버님에서 나오는 그런 너무 길게 읽으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남은 건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서 읽으시는 것으로 숙제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그 김희정 작가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또 우리 또 부희룡 작가님은 이번 산문집이 되게 경쾌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미리 좀 만나는데 그동안에 김남일 선배님께서 소설가 김남일 선배님께서 부희룡 작가님한테 그동안에 낸 소설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하셨던 분이 이번 산문집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셨대요. 자, 이게 무슨 곡절이 있는 겁니까? 칭찬을 하신 건 아니고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 곡절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뭐 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미리 받은 그 질문지에 의하면은 제목이 굉장히 제목 장사에 성공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생각한 제목은 어설픈 개인주의자의 고백.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한 거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고영직 평론가님께서 이제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에 보면은 이거 뭐 서울 깍쟁이 기질이 다분한 글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사실 좀 제가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곁을 안 준다, 깍쟁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제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랬다. 이 얘기를 이제 안 그렇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걸 쓴 거였고, 그래서 이제 어설픈 개인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그게 이제 제가 어느 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건데, 짧잖아요, 칼럼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되게 깍쟁이 소리도 많이 듣고 개인주의자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그 태도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산문집의 그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목에 그래서 사적인을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었고, 사적인을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적인 무엇이어야 되나라고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평범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작가의 말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남들과 이렇게 다르고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르고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남들과 달랐고 어렸을 때 공부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남들이 겪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겪었고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가서 이상한 일도 겪었고 이런 얘기를 쓰지만
사실 나의 목적은 내가 그래서 되게 뭐 남다른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나도 다른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남들이랑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것도 또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저를 되게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부씨라는 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김씨거나 이씨거나 박씨였더라면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인 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라는 개성이 없는 건 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가장 사적인 평범이라는 제목을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이름이 김씨나 이씨나 박씨가 막 많고 이런 거 말고 성이 다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씨도 두세 명, 부씨도 두세 명, 뭐 고씨도 두세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 있고 다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제목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연몽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몽 선생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구희룡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서울 갑자기 딱 냄새 나죠. 제가 그 얘기 본인 입으로 실토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어디가 와서 드디어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희룡 작가님하고 띄엄띄엄 만나긴 했습니다만 만날 때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특히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산문집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그 이면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안목 같은 게 뛰어나고요. 저는 좋은 산문은 우리가 이제 물기가 있어야 되고 윤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남일 작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글에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물기 컴플렉스가 있었다. 소설에 물기가 없는 문장을 써가지고 많이 혼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희룡 작가님 산문을 보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가장 사적인 평범이라는 제목 속에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비범한 힘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작가적 스탠스가 많이 느껴졌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가족 얘기가 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그런 가족 얘기를 많이 쓰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진짜 우리 가족으로 무슨 그런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적 인물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 얘기를 쓴 게 뭔가 나의 사적인 배경 같은 걸 좀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문집에 이제 칼럼으로 썼던 글들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진짜 물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읽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제목도 뭐 사적인 평범이고 그리고 나 그냥 이렇게 되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가족 이야기가 재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관인 이모나 이런 가족들 이야기가 특히 저는 흥미로웠고요. 아마 그런 독자들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마 대체로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이번 산문집에 보면 약간 저는 뭐 빛나는 사극파리 같은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발견하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언어의 이 광부가 돼서 이 광맥을 캐는 듯한 이 독자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가난은 모멸에도 취약하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뭐 드론의 시점에서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지만 이런 아주 간명한 심플한 문장을 통해서 그런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촌천살인의 어떤 문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좀 이 자리에서 오늘 오신 분들 조금만 좀 영업 비밀을 좀 공개해 주시죠. 살짝만. 아니 영업 비밀을 제가 원래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간 사람들 얘기 잘 안 듣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엿듣는 취미가 좀 있어요. 남의 말 엿듣는 취미. 그리고 또 버스나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거 전철 이런 거 많이 타는데 그런 데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좀 되게 많이 구경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사실 가난은 모멸에 더 취약하다 이런 건 경험이에요, 경험. 이거는 돈 없는 사람은 너무나 아주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의 시점에서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글을 제가 창작은 별로 안 했는데 번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베트남 그 사람 응웬 이름 잊어버렸다. 그분이 쓴 그 베트남 그 전쟁에 관한 영화, 소설, 시, 그리고 뭐 그림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한 문화 비평. 반내. 반내 아니에요? 반내 아니고요. 응웬 옥도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 그 동조자 쓴 사람이에요. 동조자. 그 동조자 쓴 그 하버드 대학 그 거기서 나온 그 책을 갖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떤 화가가 아니고 사진가가 그 미군들이 이렇게 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군인들이 군대 그 전쟁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맞아. 비에타인 응우엔 그분인데 그 군대가 이제 이렇게 무슨 전쟁 연습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팀 스피릿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연습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찍어보면 굉장히 아름답대요. 뭐 이렇게 막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 탱크에서 이렇게 포탄 발사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를 찍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게 그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드론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기 안에 그 탱크 안에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 혹은 그 사람들이 쏘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어떤 곳에 인간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 전쟁을 갖다 어떤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제가 번역을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거의 한 80권 정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자발적으로 읽는 독서보다도 내가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어떤 영업 비밀? 아니면 뭐 전철 안에서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엿듣는 거? 뭐 이런 게 제 영업 비밀입니다. 엿듣기가 또 중요한 그러니까 취재 원인, 취재 현장이 되겠네요. 예. 이 브이롱 작가님과 사무직 보면서 그런 이제 가족사 얘기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한 사람의 우리가 뭐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민으로서의 어떤 건강한 문제의식이나 그게 너무 착한 범죄인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약간 비급을 친 듯한 이런 스탠스 같은 게 아마 그런 어떤 현상에서 이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투시력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책 내고 나면 글쓰기 강좌 같은 거 열어달라 그런 요청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그리고 원래 누구 잘 못 가르치고 예전에 한번 경향신문사에서 글쓰기 강좌라는 걸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고 그만뒀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쓰기라는 게 배울 수 있는 건가 이런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글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으면 약간 사기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네, 이번 산문집에서 되게 이제 여러 책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의 기행에서 아주 고독이 아니죠. 고립되는 어떤 이 시간에
그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를 쓴 시집을 내신 이면호 시인의 시를 읽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작가에게는 정말 고독의 자리가 필요하구나.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시집에서 이번 산문집에서도 뭔가 빈둥거릴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이 뭔가 생성의 시간이고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을 조용히 이제 응별하는 것을 많이 엿보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좀 확보하고 또 되게 바쁘시잖아요. 뭐 번역도 하고 이 번역이란 게 보통 일이 아니신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사소한 일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 출퇴근하는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뭐 그 직업이 없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난번에 산문집 낸 출판사 대표님이 직업도 없으신 분이 이런 말 해가지고 저하고 엄청 미친 듯이 제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 또 가끔은 뭐 주말에는 그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없을 뿐더러 뭐 좀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 막 이렇게 그 잡다한 글 같은 거, 그런 일상 글 같은 거 잠깐 쓰고 뭐 그런 거지. 사실 제가 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오히려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집안 살림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 저는 청소를 하거나 뭐 뭔가를 뭐 이렇게 저장 음식 같은 걸 만들거나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사실 딱히 저한테는 그런 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약간 제가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뭔가 나의 내가 글쓰기만 하고 책만 읽고 이런 책상 앞에서 그런 책상 물림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어떤 뭐 직접 뭔가 이렇게 제가 뭐 청소를 하고 뭐 밥을 하고 가서 부모님을 돌봐주고 이런 일들이 뭔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웃긴데 제 영혼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루틴, 그런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여서 할 줄 알에 대한 또 역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활동하다가 경남 함양 쪽에 내려간 어떤 젊은 제 주변에 아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거기에 카페를 냈어요. 카페 이름이 빈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더라고요. 빈둥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뭐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그런 몸을 움직여서 청소를 하고 저장 음식을 만들고 이런 시간 사이사이에 그런 빛나는 생각들이 뽑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산문집에서 좀 우리 독자분들께서 좀 한 대목을 낭독해 주셨으면, 네. 우리 부희령 작가님 직접 보지?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알려주시죠. 제일 짧은 거 있는데, 가족에서 제가 아들 얘기를 그냥 하나 집어넣으려고 143쪽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아들. 바퀴벌레를 발견해도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쳐도 빙판 위에서 미끄러질 뻔해도 엄마야 하고 비명을 지른다. 그러면 아들이 달려오면서 묻는다. 왜? 언제부터 너는 내 엄마가 되었니? 시다시. 진짜 이건 뭐 사무실인데요. 우리 박찬 선생님의 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을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분 간단하게 오늘 소감 말씀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등단 순서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참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런 자리를 좀 상당히 꺼려오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좀 작심을 하고 나왔고요. 좀 지쳐있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일생 그 길만 가다 보니까 마치 축구 선수가 평생을 공 쫓아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고영직 선생이 뽑아놨던데 제 글 중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제 어디 시 중에 한 주실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와. 예, 뭐 제가 아까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작품으로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예, 조금 의미 있는 독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조금 한 분이라도 더 읽어주시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번역만 하고 뭐 신문 칼럼 쓰고 이렇게 글을 썼지 소설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올해 환갑인데도. 근데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이제 자기 50대 중반인데 60까지만 글을 소설을 쓰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아니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글쓰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소설 쓰는 게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요즘에 되게 제가 쓰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쓸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박철 선생님께서 아주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번 시집에 오래된 병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한 구절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박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 세 분 선생님의 어떤 문학의 행보를 요약해 주시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계속 해보는 것,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 이게 어쩌면 작가의 길이고 또 시인과 해병대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인 것처럼 또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잖아요. 영원한 현역 작가로서의 어떤 다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상이라는 작가가 쓴 실화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첫 문장이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사람 대신에 작가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이 문장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아마 오늘 선생님께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패를 다 까지 않았어요. 그런 비밀들을 간직하고 세 분 작가님이 앞으로도 묵묵하게 작품 활동하실 것으로 믿고요. 또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 또한 새 작가뿐만 아니라 또 문학공화국에도 시민으로서 우리 사이에 어떤
정치적 올바름과 미학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또 시민으로서의 행보 또한 잘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